네, 오늘은 BQ, 분석, 주의,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뇌파 분석 마지막이고요.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 8시 정도에는 제가 요 뇌파 분석한 지금까지 저희가 그 뇌파의 종류부터 기초율동 인지에서 쭉 가서 이제 자기 조절까지 끝나게 됐는데요. 이 BQ를 갖고 어느 한 분야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적용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시간 한 10분 정도 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라이브로는 제가 한 50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 끝나면은 이제 그 단톡방에 있는 그 자료와 그 강의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목요일부터는 뉴로 피드백, 훈련 하나하나,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훈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의인데 주의는 SMR이라고 하는 뇌파입니다. 알파, 그다음 뭐 베타, 세타 이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요 SMR파는 미국의 UCLA 베리 스턴 박사가 발견한 거죠. 요 고양이를 1960년대 후반에 베리 스턴 박사가 고양이를 훈련을 시킵니다. 벨이 울리고 끝난 후에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주었습니다. 벨이 울릴 때, 그러니까 삑 소리 날 때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고양이가 벨이 울리는 동안, 벨이 울릴 때 단추를 누르면 안 되니까 벨이 울리는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기다리는 동안 뇌파를 스터머는 내적 억제 상태일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편안하게 기다린다 해서 느린 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수면 뇌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뇌파였냐면 그 SM알파 여기 보시면은 어, 쉬는 뇌파가 8에서 12Hz 알파파인데 SM알파 12번에서 15번 뛰는 리듬을 찾은 거였죠. 그래서 이건 내 생각에는 4에서 7Hz 이런 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12에서 15Hz 뇌파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리듬 이름을 센소리 모터 리듬이라고 해서 SMR 감각 운동 리듬이라고 해서 각성 상태 그다음에 뭔가 준비하는 상태, 주의 각성 뇌파라 이제 칭하게 된 거죠. 스타운 박사가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처음에 고양이를 대상으로 SMR 리듬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고양이의 뇌파에서 특정 주파수의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를 훈련시켜서 이 리듬을 더 자주 나타나게 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양이를 뇌파 훈련을 시켜버린 거죠.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강아지도 제 뇌파 훈련 시킬 수 있냐? 네. 애완동물, 고양이도 뇌파 훈련 시킬 수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만, 파라독스에서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보내드렸죠. 나중에 이 리듬이 신경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이가 먹이를 기다리는 동안 이 리듬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역으로 고양이 스스로 이 특수한 뇌파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지를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A팀은 SMR8을 만들면 음식이 나오게 했고, 일주일에 3번, 4번, 1년 훈련을 시킨 결과, 고양이가
아, 이런 상태가 되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를 알고 SML파를 1년 만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의지대로 뇌파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뭐 사람은 고양이도 되는데 뭐 사람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미국 나사, 예, 미 항공 우주항공국이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우주선의 연료, 모노메틸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독극물이죠. 이런 것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상사태 때 뭐 우주선이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연료가 우주선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우주인들 이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이게 독극물이나 어지러움, 간질, 발작 이런 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그 과제를 UCLA 베리스타운 박사한테 의논을 하죠. 그러니까 베리스타운 박사가 실험을 한번 합니다. 고양이 50마리에게 이 독극물을 주입합니다. 뇌파를 측정해보고요. 그러니까 50마리 고양이에게 이걸 넣으니까 구토, 울부짖고, 호흡장애, 대부분 발작 해서 40마리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바로 죽고요. 7마리는 좀 증상이 늦게 나타났고, 3마리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3마리가 어떤 고양이냐면 뇌파 훈련한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니까 SMR파 훈련을 한 고양이는 이 독극물을 주입을 해도 살아남고 남은 43마리 고양이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비행사들에게 SMR파 훈련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해서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경 안정, 신경 안정에 SMR파 리듬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마리가 SMR파 뇌파 훈련을 받은 고양이였고요. 발작을 일으키는 세타파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뇌가 기능적으로 강화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역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정을 하는 뇌파가 더 세진다. 뇌의 특정 뉴런 집단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작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뇌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신체 전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알아내는 거죠. 뇌세포의 발화 패턴, 이게 뇌파입니다. 뇌파를 변화시켜 운동세포들의 발화율이 줄어들고 회로의 패턴도 달라지며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수도 낮아지고 근육 긴장도도 낮아지고 반사작용도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양이에만 있나? 이 뇌파가 확인해 봤죠. 우리 인간에게도 SNL파가 있다는 것을 이스턴 박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증상, 간질 환자한테 해보는 거죠. 스턴 박사가 사람에게도 이 같은 뉴로피드의 훈련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간질 환자에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간질은 뇌의 과도한 전기적 활동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뉴로피드백을 통해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과도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고요. 실험 과정에서 간질 환자들이 뉴로피드백 세션을 통해서 자신의 뇌파 활동을 시각적 피드백으로 관찰하고 이를 통해 SMR파 주파수를 더 자주 생성할 수 있도록 했는데 SMR은 뇌의 안정 상태와 관련이 있고 이 상태를 더 자주 유지하면 발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훈련시킵니다. 71년도에 23세 말이라는 친구의 한 달에 2번 이상
대발작을 일으키는 친구인데 일상일 때는 아주 빠른 뇌파, 베타파 영역인데 뇌가 불안정해서 세타파의 발생을 막지 못해 간질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질, 우리가 대발작, 이거는 세타파의 발생이고요. 주로 4Hz 리듬, 간질 리듬입니다. 간질 리듬을 4Hz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MR이 나오면은 빨강색, 세타파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3개월간 총 24일 훈련으로 간질을 치료하게 됩니다.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게 71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55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간질이 있는데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이게 60만 명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전부 약을 두고 계세요. 예. 안 낫죠. 왜 약을 먹일까? 그쵸? 근데, 제가 아는 분을 간질 증상이 있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요 Y대, 이 Y대 큰 병원에 갔는데, 그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1시간 뇌파 측정을 합니다. 머리에 막 몇 개 꽂고, 뇌파 검사하면 1시간 뇌파 검사하고 의사분과 진료 상담은 5분이에요. 5분. 결국은 약입니다. 하고 약 처방한 다음에 3개월 뒤나 한 6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하고 6개월 동안 약을 먹죠. 다음 다시 6개월 오면은 다시 1시간 내파하고 뭐 이렇게 5분 동안 뭐 어땠냐, 그랬냐, 뭐 또 약을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약을 먹습니다. 근데 뇌파 훈련 이게 뭐냐면 빨강색, 센터바나 파란 이거는 저희 기본 훈련, 저희 기본 훈련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호흡, 다음에 내의완, 한 다음에 집중력하고 주의력하고 내용과 2단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주일에 2번 하면 간질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뉴살로지 이 발표를 하죠. 이걸 이제 74년도에 테네시 대학 조엘 루바 교수가 4명 간질 환자 65%의 대발작 감소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이분이 이걸 딱 발표하고 간질병원에서 네, 여기 베이스원 박사가 간질병원에서 197명이 있는 간질병원 환자에서 4명을 3개월 만에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193명 전원이 병원을 퇴원해버립니다. 병원 퇴원해버려요. 왜? 뉴로 피드백 하려고 하니까 의사, 약사협회에서 뉴로 피드백에 대한 모든 연구 기금과 활동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재밌죠? 네. 아,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런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저는 이제 파킨슨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파킨슨 환우분이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만 명. 20만 명 중에 내가 뇌파로 나을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면 몇 명이 믿을까? 예, 한 8명은 안 믿을 거다. 그래서 16만 명은 나를 안 믿을 거다. 그러면 4만 명이 남는데 반은 믿을 것이다. 2만 명. 2만 명만 고치자.
2만 명만 사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100명 정도를 제가 만나고 훈련시켜드리고 개선시켜드렸죠. 네. 이제 2016년 얘기입니다. 2016년도에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기적을 만들었죠. 이런 뇌파가, 이렇게, 이런 뇌파가 이렇게 바뀌면서 기적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뉴로피디오 훈련을 받은 많은 간질 환자들이 발작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약물 복용량을 줄이거나 따라서는 발작이 거의 사라지기도 했다. 이 결과는 뉴로 피드백이 간질 관리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후 간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경학적 장애 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청소년 의학회에서는 SMR, 뉴로 피드백이 간질 치료에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미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파나톡스가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예, 파나톡스가 해야 할 일은 예전에는 이제 의료기를 만들었죠. 대한민국 최초로 투 채널 디지털 의료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은 편하죠. 우리 파나톡스가 한 대로만 짝짝 하면 되죠. 하지만 측정기는 만들었으나 뉴로 피드백 의료기는 파나톡스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예, 파나톡스밖에 없죠. 뉴로 피드백 의료기는. 그러면서 현재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 논문이 나오죠. 이제 출판이 됩니다. 뭐가 출판되냐면 치매 환자 저번에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치매 환자의 설문지 점수와 치매 환자의 뇌파 점수가 얼마나 같냐 했을 때 97%가 같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설문지로 했는데 20점 나오면 뇌파 측정에도 20점이 나온다. 97% 같다는 것이 이제 SCI 논문으로 이제 출판이 됩니다. 제가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기를 만들었고 뉴로피드백 의료기는 대한민국에 파나톡스밖에 없고 여기에 현재 의료기 아닙니까, 여러분? 의료기? 의료기를 통해서 BQ라는 분석지가 나오죠. 분석지. 여기까지 의료기를 받은 것은 어디밖에 없을까요? 기계. 기계를 의료기 등록하는 것은 있으나 이게 정말 무슨 증, 아니 뭐 불면이냐 우울이냐 뭐 이거 여기까지 이 분석지까지 의료기를 받은 데는 아, 유일하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네. 또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뇌파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우리 파나톡스를 완전 이제 주의하고 있죠, 주의. 네. SMR8을 딱, 예, 하면서 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뛰어넘어 남들이 가보지 않은 더 이상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뇌의 과학 세계로 갑니다. 예. 이제 아마 3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이나 뭐 이렇게 박람회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보겠습니다. 주의 했을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부터 먼저 보고 할까요? 뭐가 나오냐면 주의하면은 산만도, 뇌가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 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예, 산만하다, 움직임이 많다, 과잉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점수를 나타내는데 산만도는 정신적 산만 정도를 나타내고 10점 이하면 안정적이다. 네, 이 안에 있으면 안정적이다. 긴장도, 우리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육체적 긴장도나 움직임으로써 이 20점, 이 안에 있으면 정상이다. 과잉 행동, 과도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 안에 있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산만도는 ADD, 움직임은 ADHD, 과잉 행동은 오티즘, 자폐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딱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주로 이제 ADD하고 이제 ADHD 차이를 보겠습니다. 네, ADD는 주의력 결핍과 집중력 저하. 네, ADHD는 이 증상에 과잉 행동과 충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뇌 속에 어떤 정보, 감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가 ADHD죠. 1차 상향 주의가 안 되는 상태가 ADHD라면 감각은 들어왔으나 기존 정보와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ADD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시면 돌아다니는 아이들,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대들고 하는 애들이 ADHD고 그냥 가만히 있고 얌전하나 머릿속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학생들이죠. 그 친구들이 주의력 결핍, ADD가 되겠습니다. 차이점 느끼시죠? ADD는 가만히 있습니다. ADHD는 과잉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ADD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상대로 적으나 ADHD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두드러집니다. 네, 뭐 남녀 뭐 이런 건 큰 문제가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ADD와 ADHD 나눴고요. 이건 전부 SMR파로 훈련시켜서 전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HD 뇌파는 세타파가 증가되고 알파파도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합니다. 네. 이 세타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충동, 과잉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파가 세다는 것은 뇌가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뇌 스스로가 이 자고 있는 뇌를 깨워야죠. 깨워야 합니다. 이 자고 있는 뇌를 깨워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극이 필요하죠. 예. 이 자극을 어디서 얻습니까? 외부에서. 그래서 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으러 다니는 애들,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강력한 자극을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ADHD인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뇌 스스로 너무 이렇게 세타파가 강하니까 나를 깨우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깨우기에 그런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힘든 애들이죠. 일, 원래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얘들, 성격도 이상하고 얘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얘가 내 스스로 정말 조절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구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훈련시키면 끝납니다. 제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간단합니다. 네. 알파파 증가. 알파파가 너무 증가되면 어떻습니까? 멍하죠. 예. 그냥 뻥 때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베타파, 활동 뇌파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자폐하고 어떻게 다르냐? 예, ADHD, 과잉행동, 충동, 주의력결핍이 주된 증상인데 자폐 스펙트럼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특정 관심사에 집중이 있습니다. ADHD는 감각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폐 스펙트럼은 감각 처리의 과민 반응, 둔감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ADHD는 정상 범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정상에서 지적 장애까지 있습니다. 예, 좀 더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은 좀 더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사회적 상호작용 문제. 근데 ADHD는 상호작용 어려움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사회성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자폐 이쪽은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폐 스펙트럼의 뇌파는 비슷합니다. 예,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과도한 뇌파 활성도 전부 과한 겁니다. 예, 알파파, 세타파 증가,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정보 처리 정도 속도, 속도 저하. 예, 그 다음에 뇌 영역 간 동기화도 저하돼 있다. 자운의 연결이 안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뇌파를 보시면 어, 여기 A가 있고 예,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랬을 때 한번 BQ를 보고 판단해 보죠. A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비정상입니까? A는 정상이죠. B는요. 주의 산만하신 분입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 잡생각이 너무 많다. C는요. 주의 산만하고 움직임고 과잉 행동이 넘쳐나죠. 그래서 이건 자폐, 성인 ADHD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30대 성인과 ADHD 뇌파는 30대 성인의 ADHD 뇌파는 아이들과 다른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죠? 네.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다르고 같은 ADHD라면 비슷하죠. 네. 보겠습니다. 네. 이게 ADHD 뇌파입니다. 일단 네. 이쪽 영역 일단 우뇌, 좌뇌 따라가고 델타, 세타파, 뭐 알파파 엄청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초활동은 무시하시고 주의 보니까 산만하고 여기도 뛰어넘고 여기도 뛰어넘어서 ADHD에 자폐까지 의심이 되고 좌우 연결은 상관성이 0점, 일관성 24점에서 거의 이쪽에 있어야 정상인데 안 되죠. 맞겠다. 이 친구도 보겠습니다. 이 자폐인데요. 비슷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뇌가 이쪽에선 높은데 이쪽에서는 낮아요. 어쨌든 이, 이쪽 영역 델타, 세타, 알파파가 너무 세죠. 기술도 무시하고 주의 보니까 산만하고 움직임 많고 과잉 행동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좌우 연결 안 돼 있죠. 이 친구는 뭐 자폐에 인지장애까지 있는데 너 완전히 그냥 뇌파가 엄청 세죠. 혹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 12 이거 보시고 천재다. 아이는 막 뇌파 안 찍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아, 나 안 할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딱 보시더니 11Hz 천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의 보니까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좌우 연결 보니까 높죠. 그쵸? 예. 그럴 때는 현재 여기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D 스펙트럼을 보고 좌우 연결은 잘 돼 있네요. 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 높은 뇌파가 아니 뇌파가 너무 세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96, 0.94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아마 보이지가 않아요, 뇌파가. 여기에서 좌우뇌가 아마 같이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이게 다 세기 때문에 동시성이 좋다는 등 좌우 연결이 잘 돼 있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안 좋다. 이분도 보겠습니다. 이쪽이 또 엄청 높죠. 델타, 세타가 높습니다. 그렇죠? ADHD 자폐 이렇게 써놨는데 기초율동 9Hz 무시하시고 주의 이렇게 딱 다 잡혔죠. 그러면 벌써 이제 ADHD인 거 보이고 좌우 연결은 높게 나오죠. 왜냐하면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작용이 잘 돼 있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너무 높다, 너무 세다. 24.6, 2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뇌세포와 뇌세포에 이 전달이 돼야 하는데 너무 과잉되게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숫대가 있는데 세수를 하려면 세숫대에다 물을 이제 요 정도만 따라야 하는데 막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쏟아부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세다. 0.9, 0.9. 예. 이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세죠. 그래서 뇌파 세기 때문에 이런 일치하는 것들이 예, 효과가 예, 드러나지 못한다. 뇌파 세. 보십시오, 여기. 뇌파가 세기가 3에서 8 나와야 하는데 72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좌우 연결, 그다음 이런 동시성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네. 이분도 보겠습니다. 이분 뇌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이 델타 세테바가 높죠? 안 좋은 거죠. 네. 보겠습니다. 산만도, 예, 산만하고요. 움직임, 넘어갔고요. 과잉행동, 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런 문제가 많겠구나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다음에 좌우 연결, 하나라도 안 돼 있죠. 여기 있으나, 안 돼 있구나. 좌우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언어 문제,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발더듬, 언어장애 문제였고요. 이 친구는 이제 뇌전증, 발달장애 친구인데, 일단, 공통적인 건 전부 델타 세타파가 엄청 높고, 뇌파 세기가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심각한 것들이죠. 그 다음, 주의 보니까 올라갔고, 예, 올라갔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좌우 연결 보니까 여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러니까 패턴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일단 델타 세타파 이쪽이 상당히 높다 하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뉴로 피드백으로 이 책을 제가 정리한 거는 그 ADHD, ADHD에 대한 뉴로 피드백 치료에 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스모 박사가 쓴 책인데 한국에는 2010년도에 출간이 됐죠. 산만한 아이,
예, 길들이기인가? 저도 오랜만에 읽어서. 근데 이 책은 ADHD를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누르피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의사하고, 이 누르피드백, 이 연구가 이분이 책을 낸 거죠. 한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절판이 돼서, 어, 알라딘 이런 데 가면 5만 원에 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이게 제본 뜬다는 게 이제 불법인 거죠. 네, 불법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암암리에 구할 수 있다는 방법만 얘기하고, 네. 그래서 ADHD 이런 분들에게 뉴로피드백을 소개할 때 논문도 드리고 이 책을 한번 딱 그냥 갖다 드리는 게 한번 읽어봐라. 예, 그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논문하고 서울대 어린이병원 홈페이지 보여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누르피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 내용인데 향정신성 약물 치료의 실용적인 대안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기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다.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저절로 적응. 예. 아이들은 전문가의 반복적 감시에서 풀어준다. 다른 치료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부모가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뇌파훈련이다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예, 전북대 심리학과, 전북대 정신과 병원, 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과에서 그 ADHD 이 아이들, 그러니까 부주의, 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에 대해서 ABC 그룹을 나눕니다. 뉴로피드백 집단이 12명, 뉴로피드백과 약물 집단이 9명, 약물 치료 집단만 11명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4주 정도, 한 달 정도 훈련합니다. 결과는 뭐냐? 부주의 점수에서 세 집단의 점수 감소를 보였지만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 치료 집단보다 더 감소되었다. 과잉행동 충동성 점수에서도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뉴로피드백 훈련도 약물 치료만큼 증상을 개선했다. 또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약보다 그냥 뉴로피드백을 해라. 이런 논문을 봤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있던 사례인데요. 자폐아였는데 한 5개월 하고 이제 뇌파를 찍어본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의료기를 찍은 거죠. 2D 스펙트럼. 뇌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정상 뇌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가 주의거든요. 주의력. 그래서 예, 산만도, 움직임, 과잉 행동. 다 이렇게 점수가 초과되는데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5개월 만에 완전히 아이가 바뀌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사례를 만들었죠. 아, 저 안타까운 것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중국에서 이런 사업 설명을 하면 이분들은 바로 그냥 해보자 해서 사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산시성에서는 지금 10만 명이 지금 훈련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한 명이 나왔어요. 말도 못할 뭐 자폐나 ADHD 이 아이가 얼마나 부모님이 이 아이 때문에 속을 썩겠습니까? 고치지도 못하고 약 먹으면 그냥 멍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의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죽을 때도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죽는다. 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키워주고 누가 보살펴 줍니까? 이런 엄청난 이 일을 하고 이렇게 감당하고 스트레스 있고 정말 큰 걱정으로 사시는 분들이 뉴로 하모니 훈련으로
그냥 3개월 만에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알려니까 학교에서 200명을 뇌파 측정하고 40명을 훈련시켰는데 40명이 완전히 호전이 돼요. 그래서 10만 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중국 학교에서 한국 제품은 한국 뇌파 제품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누구도 안 믿을 일이다. 근데 여기선 이제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국도 이제 지방자치제도로 가고 여기 경쟁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례가 나오니까 눈으로 보여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빨리 예, 올해 2025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ADD, ADHD, 자폐아를 정상으로 만들어서 빨리 뉴스나 이 신문에 빨리 내야 되겠다. 아무리 제가 3개월 정상 뭐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제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 설립해서 만들어서 우리 뇌의 무한한 가능성,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뇌 균형 좌우 연결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 여러분 이 빛이 하나가 쫙 들어가서 이 프리즘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죠. 네, 이따 이게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뇌 균형 지금부터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좌뇌, 우뇌의 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지수값입니다. 좌뇌가 세냐, 우뇌가 세냐 이걸 보는 거죠. 라우는 원시 뇌파입니다. 뇌파 자체. 밴드는 이 뇌파를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파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시뇌파. 이거를 다양한 이제 그 값으로 나누어서 주파수 대역으로 0에서 3이면 델타파로 해서 어떤 색깔로 나오게 하고 4에서 7은 뭐 파란색으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8에서 12는 알파파니까 뭐 녹색으로 나오게 하고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우 원시네파 이거를 밴드별 델타, 세타, 알파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는 것을 라우 베타 아니 원시네파라고 하고 이쪽을 보는 것을 밴드별 네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우라는 것은 원시네파 밴드는 알파, 세타, 베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이 세냐 우측이 세냐 이 사람은 좌뇌형이냐 우뇌형이냐 볼 때는 라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측 뇌파가 더 세게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중에 어떤 한 영역의 뇌파가 좌측 뇌파가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우측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어느 한 파트에서는 요 밴드별 비율에서 밴드 델타, 세타, 알파, 저베타, 고베타 이 뇌파 중에서 어느 한 뇌파는 이쪽이 세게 나온 게 있다. 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브레인 맵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브레인 맵에 코가 이렇게 있고 좌뇌, 우뇌가 있으면 어느 쪽이 높게 나온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좌측이 세냐, 아니, 좌측이 세냐, 우측이 세냐. 정상은 요 중간에 있으면 정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뇌 균형, 밴드는 각 이 하나의 뇌파를 보는 건데 좌측에 이렇게 있으면은 좌측 뇌파가 분명히 델타든 세타든 알파든 SMR 저베타 구베타든 한 부분에 이렇게 높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우 연결 보겠습니다. 좌우 연결은 좌우가 잘 연결돼 있냐, 잘 상관이 돼 있냐, 일관적으로 잘 나오냐 이게 보는 거죠. 예. 원시뇌파 가장 기초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뇌파입니다. 이거를 뿌리의 변화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에는 수학자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인데 주파수를 예, 시간 또는 공간 도메인에서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수학적 기법입니다. 네, 이런 전기 신호를 주파수대로 아, 여기를 딱 찍어서 여기는 델타는 얼마, 세타는 얼마, 알파는 얼마 이 기법 뿌리에 변환을 해서 주파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전기 신호가 어떠한 주파수 성모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뿌리의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뇌파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전기 신호죠. 이거를 델타파, 세타파, 알파, SMR, 조베타, 고베타, 감마파로 나누는 겁니다. 예. 이 그림 보면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뇌 균형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뇌 균형. 좌우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좌우가 10에서 마이너스 10. 요 중간에 있으면 뇌 균형이 잘 맞다. 근데 뇌 균형이 깨져 있다. 그러면 인지, 정서,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 아시죠? 인지, 예, 정서, 신체적 증상에 문제가 생긴다. 일단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이렇게만 일단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지에는 뭐가 있었죠? 예, 인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의, 기억, 메타인지. 예. 정서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적인, 외적인, 그렇죠? 동기부여, 이거 썼고 여기 리더십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정서에는 좌측이 강하냐, 우측이 강하냐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우울증, 불안, 공황, 예. 조울증, 기분 변화, 그렇죠? 예. 정서가 무슨 파였죠? 알파파였죠. 알파파가 좌측이 강하면 우울증, 우측이 강하면 기분 변화, 예. 이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지, 이게 정서고, 이게 우리 내면이죠.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체라고 했습니다. 행동 변화, 감각, 경련 발작, 자율신경계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하지 마시고 AI라 검색을 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리튼 많이 좀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챗봇도 파나토스 챗봇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또 제가 만든 건데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바빠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좌측 세기가 강할 때 다 했죠, 여러분. 자, 여기 뇌 균형 보시면 원시뇌파 보는 겁니다. 이쪽 좌측이 강합니까? 이번 우측이 강합니까? 너무 쉽죠? 이게 좌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좌측이 강한 겁니다. 그럼 좌측이 세면 좌측이 하는 영역, 논리적 사고, 언어 기능 강화, 그렇죠?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는 우측이니까 이건 약간 부족하겠죠. 그죠? 좌측 세기가 강하면 강박, 집착, 사회적 상황적 어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증가, 증상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측이 강하면 여러분 여기 우측이 강해요? 좌측이 강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뇌파 이거 하는 게 뭐 저기 유치원 수준 같습니다. 네. 우측이 강하죠? 그러면 창의성, 직관성은 강하고 논리적 사고, 언어 기능은 없고 감정적 민감성은 우측되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직관, 창의적 상호작용 증가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강화되고 현실 감각은 저하되고 인적 증상이라든가 공포 불안 증가. 네. 이것도 여러분 다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암기가 어려우니까 AI에다가 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연결 보겠습니다. 좌우 연결. 좌우 연결. 연결성이 잘 돼 있냐? 상호 협력이 잘 되냐?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관성. 상관성은 두 영역 간의 신경 활동이 얼마나 동조되어 있는지, 얼마나 같게 움직이는지 보는 겁니다. 네.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 예.
매우 잘 동기화된다. 특정 주파수에서 협력하여 유사하게 반응한다. 네. 잘, 두 좌뇌 우뇌가 잘 동시에 잘, 예, 협, 잘 협력하고 있냐? 이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거는 특정 주파수에서 좌뇌 우뇌가 동시에 그 특정 주파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보는 겁니다. 코어런스. 뇌 영역 간의 뇌파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안시를 봅니다. 폐안시, 연령별 지배 주파수, 즉 알파파 이쪽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9Hz, 10Hz, 11Hz가 동시에 잘 나오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우 연결 이거는 이 상관성은 협력 관계, 전체적인 좌우 내의 협력, 일관성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동시에 잘 나오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60점 이상이면 예, 60점 이상이면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소 챗봇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튼이나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리튼이나 챗 GPT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세요. 뇌파 분석 시 상관 개수가 중요한 이유는 상관 개수가 좋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나요? 뇌의 상관 개수가 좋으면 어떤 점이 좋나요? 뉴로하모니 뇌파 훈련을 하면 뇌의 상관 개수가 좋아지나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암기하려고 하시면 뇌파 공부는 끝이 없으실 겁니다. 뇌파 공부 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지 능력이 계속 반복해야 암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이런 AI에다가 검색을 하셔서 계속 보시고 하면 상담도 편하고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뇌파 공부에 6개월, 1년 하지 마시고 중국처럼 바로 훈련해서 자폐아를 정상으로 빨리 만드는 게 목표지. 뇌파 공부를 1년, 뉴로피데프를 1년에서 뭐 2년 공부했다.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공부하지 마십시오. 응? AI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 예. 아빠. 훈련의 목표죠. 훈련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빠가 얘기해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기조절입니다, 여러분. 자기조절은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알파파 휴식, SM알파 주의력, 집중력 1분 동안 피드백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3분 하게 됩니다. 3분 할 때 휴식 상태 분석을 하겠습니다 하면 알파파가 나올 때만 땡 소리가 나고 여기서 색깔이 칠해지죠. 그럼 이 땡 소리를 들으면 뇌는 이 감각이 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감각과 똑같은 리듬을 뇌는 만들어요. 그게 뇌의 특성입니다.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분에 25개의 알파파를 만들고 주의력은 28개, 집중력은 28개의 뇌파를 맞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SMR, 저베타 대역에 대한 조절 능력 검사입니다. 이 조절 능력 검사는 전 세계에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 자랑인데 해야죠. 전 세계에서 뉴로하모니만 자기 조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 주의력, 집중력의 프로토콜로 1분씩 피드백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뇌의 동적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알파 25, SMR과 저베타는 28점입니다. 세 값이 거의 비슷한 것이 좋고요. 10점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뇌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견되냐? 이거 여러분 또 책 막 사고 공부하러 도서관 가지 마시고 AI다 치십시오. 옛날에는 뇌 조절 기능 특강 해가지고 2시간 특강하고 1인당 30만 원씩 막 받고 해서 30명 모여서 그렇게 막 돈을 벌었던 때가 코로나 전입니다. 시대가 이제 바뀌었죠. AI입니다, 여러분. 예. 가장 낮게 나온 뇌파 대역의 조절 능력이 낮다는 것으로 해당 뇌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종합 점수가 80점 넣으면 컨텐츠이 좋은 거고요. 이 점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측정 당시 상태라 바뀝니다. 하지만 뇌 상태가 좋으면 점수도 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휴식, 주의, 집중력이 25, 28, 28 측정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26, 29, 28 또 찍었는데 일주일에 또 찍었는데 25, 29, 27 해서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게 뇌가 조절 능력이 만들어졌다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4점, 갑자기 뭐 30점, 오늘은 2점, 다음 주는 50점. 이거는 조절 능력이 깨져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 뇌파 측정기가 잘못돼 있다. 이게 남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온계를 측정했는데 36.5도가 안 나온다고 체온계가 문제가 있다. 자기 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믿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 알파파.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능력으로서 심리 정서적 안정성, 지구력, 활동 경향성 판단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휴식이 점수가 낮으면 10점 이하면 휴식이 안 되니까 피곤하다는 거죠. 근데 30점, 33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알파파가 세다는 거니까 뭡니까? 다 배웠죠. 비활동적 상태, 인지기능 저하 상태, 멍한 상태. 주의력은 주변과의 관계성, 사교성, 사회성, 적응 능력, 발표력, 스트레스 저항 능력.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주의력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너무 주변을 의식하는 상태. 근데 이게 주의력이 너무 낮아요. 10점 이하예요. 그러면은 나만 생각하는 거죠. 주의 산만. 집중력 짧으면 집중력 짧으니까 용두사미. 집중력이 너무 강하면 집착. 예.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은 다 아시겠지만 한 가지에 몰입하는 능력, 집중, 추진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증상의 경증은 이쪽이 병이고요. 이게 중이에요. 그래서 50점 이하로 짧으면 짧을수록 증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훈련 모드는 두 가지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있다, 증상이 없다. 증상이 있으면 증상별 훈련 모드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한 상태라면 뇌파 훈련을 그 조절 검사 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 예를 들면은 현재 휴식이 22점 나왔고 집중이 30점, 아니 주의가 30점, 집중이 26점입니다. 그러면은 휴식이 제일 짧죠. 그래서 이 사람은 휴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았을 경우. 아프면은 여기 나온 것은 무시하고 증상대로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파 조절기법이 밝혀진 증상. 임상적으로 뇌파 조절기법이 밝혀진 증상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증상에 대해서는 여기 조절검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점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모드는 두 가지로 선택한다.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증상이 있는 분은 증상에 맞는 훈련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지수값들은 절대적이지 않고 측정 당시 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뇌파 패턴은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수값들의 특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수값들은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초율동 주파수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른 지수값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가볍게 완화해서 판단을 해야 하고요. 지수값이 너무 좋다고 해도 기초율동 주파수가 나쁘면 증상을 더 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율동 중심으로 뇌파를 봐야 합니다. 뉴 BQ 분석, 뇌파 분석지 제가 13장짜리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다 받으셨죠? 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장 나오거든요. BQ 분석하면 BQ하고 3D가 나오고 요 제가 만든 뇌기능 분석 결과지 이게 13장짜리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있거나 아니면은 AI를 돌려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분들은 AI 나온 내용들, 결과물들을 쭉쭉쭉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추천 훈련 방법, 저는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다 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뇌파 측정 시, 진행법입니다. 일단 오시면 뇌파 측정 시 유의점 설명해 주시고요. 뇌파 측정 후에 뉴로하모니 행성 기억력 훈련 5분에서 6분 정도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5분 사이에 BQT를 분석하시고 뇌파 상담 진행 스토리를 결정하십시오. 고객 의견란에 AI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약간 모질랐던 부분을 첨부하십시오. 행성 기억력이 끝나면 이 소감을 물어보십시오. 뭐 좋았다, 너무 어렵다, 나 기억력이 떨어졌나 봐 이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뇌파 분석에 들어가시고요. 뇌파 분석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번호를 따셔가지고 카톡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제가 단톡방에 BQ 분석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8시 10분 정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들은 그 단톡방에 올라온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